모두가 부러워하는 화려하고 행복해 보이는 가정. 그 이면에 어떤 균열이 숨어 있을지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어머니로서 애지중지 키운 딸이 결혼 후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모습을 지켜봐야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느 날 딸이 친정에 왔는데 옷에 피가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딸은 아무 일도 아니라며 얼버무립니다. 어느 날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상상조차 못했던 끔찍한 사실을 너무나 침착하게 인정합니다. 만약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딸의 가정뿐만 아니라 딸의 인생 전체를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그 순간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반전 드라마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과정이자 딸을 지키기 위한 어머니의 차가운 방역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당신 곁에 있는 가장 익숙한 사람이 과연 당신이 아는 그 모습 그대로인지 의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정숙 가명, 올해 65이고 은퇴한 지 1년 된 전직 국어 교사입니다. 저는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늙으면 무료한 게 가장 무섭다고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 고요함이야말로 진정한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소일거리로 마당 텃밭을 가꾸고 뜨개질하며 느긋하게 보내는 나날들이었지요. 자식들은 다 커서 제 몫을 하고 있고 손주 녀석도 유치원에 다니니 제 인생에서 가장 신경 쓸 일 많았던 시기는 이제 막을 내린 듯 했습니다. 그날 오후는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등나무 의자에 앉아 돋보기를 쓰고 다가올 겨울에 손주 준우에게 입힐 스웨터를 한 땀 한 땀 뜨고 있었지요. TV에서는 시사 대담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정치인들이 서로 헐뜯고 싸우는 소리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소란함 덕분에 제 마음은 더 차분해지는 듯 했지요. 그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딩동. 다급하게 2번 연달아 울리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옆집 박 여사가 직접 담근 오미자청이라도 가져왔나 싶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는 뜻밖에도 제 딸 지은이가 서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짐이라고는 작은 쇼핑백 하나만 덜렁 든 채 혼자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얼굴에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엄마, 나 잠깐 얼굴 보러 왔어. 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연락도 없이 웬일이니? 초의 서방은 혼자 온 거야. 너 딸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은 회사 일로 갑자기 출장 갔어. 엄마 본 지도 오래됐고 해서 그냥 KTX 타고 혼자 왔어. 저는 얼른 문을 열어 딸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손에 들린 쇼핑백을 받아들며 그래, 잘 왔다, 잘 왔어 라고 말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평소 딸네 식구가 올 때면 사위인 초의 서방은 미리 연락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명 베이커리 빵부터 건강보조식품, 손주, 장난감까지 바리바리 싸 들고 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은이는 빈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니, 빈손인 게 문제가 아니라 저 작은 쇼핑백 하나는 친정에 쉬러 온 사람의 짐이라기엔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더 이상한 건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 날씨에 딸아이가 얇은 울 니트를 입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소매를 손등까지 덮은 채 몸을 잔뜩 움츠린 모습이었죠.
제가 의아한 듯 쳐다보자 딸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딸을 자리에 앉히고 직접 말린 국화차를 우려내며 넌지시 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딸은 유치원에 다니는 준우 이야기를 하며 아이가 이제 혼자 양말도 신을 줄 안다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갓 우려낸 차 위에 뜬 거품처럼 불면 금방이라도 사라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잠시 후 딸이 화장실에 간 사이 저는 소파 옆에 놓인 딸의 쇼핑백을 정리해 주려고 했습니다. 갈아입을 옷이라도 꺼내 개어 놓을 생각이었죠. 지퍼를 열자 반팔 티셔츠 한 장이 툭 떨어졌습니다. 저는 허리를 굽혀 그 옷을 주워 펼쳤습니다. 그런데 옷을 개려던 제 손이 허공에서 뚝 멈췄습니다. 옷의 등 쪽 정확히 경합골 위치에 검붉은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커피 자국이 잘 안 지워진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얼룩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피였습니다. 말라붙어 색이 변해버린 피.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옷을 햇빛에 비추어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건 분명 옷감 안쪽에서 배어나온 핏자국이었습니다. 위치도 높지도 낮지도 않은 딱 누군가에게 가격당했을 때 다치기 쉬운 부위였습니다. 그 순간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다시 집어넣을 새도 없이 화장실에서 나온 지은이가 저를 보고는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딸은 제 손에서 옷을 낚아채듯 가져가 쇼핑백에 구겨 넣었습니다. 엄마 외에 남의 물건을 함부로 만져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저를 원망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을 뻗어 딸의 등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그러자 딸은 불의 대기라도 한 사람처럼 으 하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저는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아, 그 옷 벗어서 엄마한테 좀 보여다오. 딸은 입술을 깨물며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아니야,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문 모서리에 좀 부딪힌 거야. 문 모서리에 부딪혀서 피가 날 정도로 다친다고. 그것도 부딪히기 힘든 등 쪽을. 저는 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지만 딸은 제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후 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 두 방울이 소리 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을 끌어당겨 제 옆에 앉히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따라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딸의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딸은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제 방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거실에 홀로 앉아 딸이 황급히 숨기려 했던 그 핏자국과 두려움에 떨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누군가 심장을 옥죄는 것 같았습니다. 내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는 방에서 곤히 자고 있었지만 눈가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어둠이 짙게 깔린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방 쪽 창문으로 들어온 가로등 불빛만이 바닥에 좁고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휴대전화를 쥐고 있었지만 통화 목록 화면에서 손가락을 떼지 못한 채 망설이고 있었죠. 최민석, 제 사위이자 지은이의 남편. 겉보기에는 누구나 칭찬하는 젊은 IT 기업 CEO입니다. 그를 안 지도 벌써 7년이 넘었습니다.
연애 시절부터 집에 올 때면 깍듯하게 예의를 차렸고, 장모님, 고생 많으셨죠. 이 차 향기가 정말 좋네요. 라며 살갑게 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보며 딸을 믿고 맡겨도 되겠다고 생각했었죠. 그는 메신저 앱을 개발한 회사의 대표로 승승장구하는 젊은 사업가로 잡지 표지에도 실리고 뉴스에도 나와 성공 신화의 주역으로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피 묻은 딸의 옷과 문 모서리에 부딪히었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닙니다. 폭행입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뚜르르 뚜르르. 신호가 3번 가고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장모님, 이 늦은 시간에 안 주무시고 웬일이세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했습니다. 꿀을 타 놓은 차처럼 부드럽고 아무런 이상도 느껴지지 않는 목소리. 저는 휴대전화를 꽉 쥐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스스로 놀랄 만큼 차갑게 나갔습니다. 하나만 묻게. 지은이 몸에 난 상처 자네가 때린 건가? 수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약 5초간 마치 일세기처럼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작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해하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조소였습니다. 경멸과 우월감이 섞인 비웃음. 네, 제가 때렸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했나? 제가 때렸다고요? 어쩌시게요? 뭘 할 수 있으신데요? 그의 말투는 마치 내일 날씨를 이야기하듯 평온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라도 하시게요 하세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누구 말을 믿을지 한번 보죠. 증거 있으세요? 녹음이라도 해 두셨나? 아니면 당신 딸이 나서서 증언이라도 할 것 같아요. 걔는 겁쟁이라 절대 못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목구멍이 사포로 문지른 듯 까끌까끌했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마치 훈계하듯 담담하게. 장모님 딸 아끼시는 건 알겠는데 지금 걔를 관리하는 건 접니다. 너무 깊게 관여하지 마세요. 이건 제 집안일입니다. 아시겠어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집안일. 그 단어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제 뺨을 후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가 끊긴 후 집안은 다시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에 큰 바위가 들어앉은 것 같았습니다. 그에게 이 나쁜 놈아, 네가 감히 내 딸을 때려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말들이 아무 소용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듣지 않을 겁니다. 그는 저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그의 눈에 저는 그저 은퇴하고 텃밭이나 가꾸는 노인, 아무런 힘도 없는 늙은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 당장 욱하는 마음에 경찰에 신고한다면 그는 비싼 변호사를 쓰고 홍보팀을 동원해 모든 걸 덮어버릴 겁니다. 그가 쌓아 올린 행복한 가정이라는 이미지는 너무나 견고해서 오히려 제가 예민하고 사위 잡는 장모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증거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틀렸습니다. 저는 그를 파멸시키고 싶은 게 아닙니다. 화풀이를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단지 제 딸을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이건 집안일이 아닙니다. 이건 폭력이고 상해이며 한 사람을 화려한 감옥에 가두는 고문입니다. 저는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정숙 더 이상 물러서면 안 돼. 네가 딸을 대신해서 그 아이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해야 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가로등 아래에 늙은 느티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게 대답이라도 하듯이요. 저는 낡은 서랍을 열어 오래된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표지가 닳고 닳은 제가 30년 교직 생활 동안 소중한 인연들을 적어둔 주소록이었습니다. 저는 굳게 닫힌 방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문 뒤에는 제가 평생을 바쳐 사랑한 딸이 있습니다. 걱정 마라. 엄마가 그 남자 오늘 뱉은 말들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 저는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가 아니라 눈을 감으면 괜찮아, 부딪힌 거야 라며 웃던 딸의 슬픈 얼굴이 떠올라 잘 수가 없었습니다. 낡은 주소록을 펼쳤습니다. 10년, 20년 전에 제자들이 남긴 연락처들. 어떤 이들은 연락이 끊겼고 어떤 이들은 가끔 SNS로 생일 축하 메시지나 보내오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다들 각자의 인생을 찾아 떠난 연들처럼 멀어졌죠. 하지만 저는 그들을 기억합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이름을 읊조리다 제 손가락이 한 이름 위에서 멈췄습니다. 유진혁. 저는 그 아이를 기억합니다. 교실 맨 뒷자리에 앉아 말수는 적었지만 글짓기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잘하던 아이. 언젠가 홍길동전 독후감 마지막에 이렇게 썼었죠. 훗날 힘있는 사람이 되어 억울한 사람을 위해 싸우는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문구가 너무 기특해 교무실 책상 유리 밑에 끼워두었던 기억이 납니다. 졸업식 날 녀석은 수줍게 카드를 내밀며 말했죠. 선생님 감사합니다. 나중에 꼭 은혜 갚으러 올게요. 저는 웃으며 나중에 변호사 되면 선생님 변호나 좀 해줘라 라고 농담을 했었죠. 그 농담이 현실이 될 줄이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가 남긴 이제는 바뀌었을지도 모르는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한 번, 두 번. 끊어질까봐 조마조마하던 찰나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예전보다 훨씬 낮고 중후해진 전문직 특유의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진혁인이 나야 이정숙 선생. 수화기 넘어가 잠시 조용해지더니 이내 제가 기억하던 그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와, 선생님, 진짜 선생님이세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잘 지냈니? 뜬금없이 전화해서 놀랐지. 아유, 별 말씀을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애써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진여가 선생님한테 좀 곤란한 일이 생겼는데 법률적으로 물어볼 게 있어서 혹시 많이 바쁘니? 그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일이라면 제 일이죠. 언제 시간 되세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아니야, 내가 갈게. 전화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구나. 알겠습니다. 그럼 제 사무실 주소 보내드릴게요. 내일 아무 때나 편하게 오세요. 제가 비워두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긴 숨을 토해냈습니다. 드디어 등 뒤의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싸움을 걸려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내 편에 서서 이 일을 공정하게 들어주고 진실을 밝혀주길 바랄 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지은이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조용히 잣죽을 끓이고 달걀말이와 딸이 좋아하는 반찬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딸이 일어났을 때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먹어. 엄마가 네가 좋아하는 죽 끓였다. 딸은 억지로 몇 술 떴지만 입맛이 없는지 깨작거렸습니다. 저는 엄마 오늘 볼 일이 좀 있어서 서울 다녀올게. 오후에 올 거야 라고만 말했습니다. 딸은 고개를 끄덕일 뿐 어디 가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는 탓이겠지요. 저는 단정한 블라우스로 갈아입고 모자를 쓰고 천 가방을 맨 채 서울행 관격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뒤로 밀려났습니다. 마치 독립적이고 당차던 내 딸이 눈치만 보는 겁쟁이로 변해버린 지난 세월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 마음이 아렸습니다.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 내비게이션을 따라 도착한 곳은 번듯한 비즈니스 빌딩 8층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정갈하고 전문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문을 열자 여직원이 친절하게 맞이했습니다. 이정숙 선생님 되시죠? 변호사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익숙하면서도 어른이 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뒤를 돌아보니 기억 속 모습 그대로 웃고 있는 유진혁이 서 있었습니다. 조금 더 야위었지만 눈빛만은 예전보다 더 날카롭고 깊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제 두 손을 꼭 잡으며 저를 자리에 앉혔습니다. 선생님, 전화 주셔서 정말 기뻤어요. 그동안 건강하셨죠?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늙은이가 별일 있겠니? 그런데 이번엔 내가 좀 큰 부탁을 하러 왔어. 그는 자세를 고쳐 앉으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뭐든 하겠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위 최민석의 이름 회사명, 그리고 제가 발견한 핏자국과 그간의 정황을 간략하게 정리한 메모였습니다. 종이를 건네며 제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내 딸이 남편에게 맞고 있다. 그는 메모를 훑어보더니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따님 본인은 이 사실을 공론화할 의지가 있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다고 믿지 않아. 그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고소를 원하십니까?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하면 그놈은 나를 노망난 노인네 취급할 거야. 가정사에 참견해서 사위 앞길 막는 장모로 몰아갈 테지. 그놈은 유명인이고 돈도 있고 변호사도 있어. 나 같은 늙은이가 상대하기엔 버거워.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하지만 그놈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 아니. 진혁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체면이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놈은 쪽팔리는 걸 제일 무서워해. 회사가 타격 입는 것, 자기 이미지가 망가지는 것. 나는 내 딸을 법정에 세워서 울게 하고 싶지 않아. 나는 그놈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싶다. 진혁은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저는 더 이상 은퇴한 국어 선생님이 아니었습니다. 새끼를 지키기 위해 이빨을 드러낸 어미, 아주 냉정하고 이성적인 승부사였습니다. 선생님 작전이 아주 훌륭하십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교단에 서면서 입만 살고 속은 텅 빈 놈들을 수없이 봐왔지. 나는 질 싸움은 안 한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저 혼자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믿을 만한 친구들을 좀 불러도 될까요? 네가 보증하는 사람들이라면 얼마든지. 밥은 내가 사마. 그가 껄껄 웃었습니다. 밥은 나중에요? 이건 선생님이 예전에 해주셨던 말씀, 정의로운 사람이 되라는 숙제를 이제야 제출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약속을 잡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올 때 서울의 햇살은 눈부셨습니다. 빌딩 숲을 바라보는 제 마음은 오히려 전보다 훨씬 편안해져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진혁이뿐만 아니라 그가 부른 다른 제자들도 함께였습니다. 우리는 인사동 골목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 오래된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고즈넉한 한옥 은은한 쑥 냄새가 나는 그런 곳이었죠. 네, 사람이 둘러 앉자마자 저는 누가 누구인지 금방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한수진. 고등학교 때 토론 동아리 부장으로 말솜씨가 야무지고 글 쓰는 게 늘 날카로웠던 아이였죠. 어머,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저 지금 기자예요. 주로 온라인 여론 분석하고 이슈 터트리는 일 전문이죠. 깔끔한 정장 재킷에 청바지를 입은 수진이는 여전했습니다. 선생님, 그런 놈들 제가 많이 봐요. 겉으로는 성인 군자처럼 굴면서 뒤로는 호박씨 까는 놈들. 제가 아주 기가 막히게 요리해 드릴게요. 그 다음은 장민호! 기억 속에선 늘 성적은 최상위권인데 앞에 나서는 걸 싫어했던 조용한 이과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지금 정보보안 쪽 일해요. 민호는 자리에 앉자마자 노트북을 꺼내더니 무언가를 검색했습니다. 최민석. 데이터 긁어보니 꽤 나오네요. 겉보기엔 완벽한데 차명 계좌 흐름이 좀 이상해요. 이 아이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훌륭하게 자라주었구나 싶어 가슴이 벅찼습니다. 진혁이가 작전 회의를 주도했습니다. 선생님,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우선 외부에서 압박을 가해서 최민석이 지은 일을 통제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해요. 회사 안팎에서 그의 이미지에 금이 가게 하는 거죠. 수진이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제가 인터넷 커뮤니티랑 SNS에서 이슈를 만들게요. 직접적으로 이름은 거론 안 하고 누구나 추측할 수 있게 썰을 푸는 거죠. 가면 쓴 IT CEO 같은 제목으로요. 민호가 키보드를 두드리며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쪽에서 반박 기사 내거나 여론 조작하려고 하면 바로 팩트로 반격할 준비할게요. 특히 재무 쪽 건드리면 놈도 당황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아이들의 눈빛에서 확신을 읽었습니다. 그놈이 지금 제일 잘하는 게 돈줄 죄는 거야. 내 딸 카드, 휴대전화 통장 다 그놈 손 안에 있어. 그놈이 제 풀에 지쳐서 실수하게 만들 수 있겠니? 수진이가 씩 웃었습니다. 선생님, 그게 바로 불지르기 기술이에요. 우리는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찻집을 나설 때 수진이가 제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만약 따님이 마음을 열면 저희가 더 확실하게 터뜨릴 수 있어요. 사진 한 장, 문자 한 통이라도 좋아요.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천천히 알게 할게 혼자가 아니라는 걸.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다 알잖아요. 선생님은 험한 말 안 하시지만 회초리는 정확하게 때리시는 분이라는 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엔 훈육이 아니야. 그놈한테 알려주려는 거야. 네가 때린 건 한 여자가 아니라
한 엄마의 심장이라는 걸. 작전은 평범한 수요일 아침에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수진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링크를 누르니 블라인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보였습니다. 제목 IT 업계의 그 유명한 사랑꾼 CEO 실체는 가정폭력범. 흐릿하게 처리된 사진에는 얇은 니트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과 희미한 핏자국이 보였습니다. 글은 특정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유명 메신저 앱 창업자, 성공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라는 키워드로 누구인지 짐작하게 했습니다. 점심쯤 되니 이 글은 여기저기 퍼져나갔습니다. 또 인성 논란이네. 증거 없으면 믿지 마라. 관상은 과학이라더니 댓글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파 썰기를 하며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제 마음속 불씨가 이제 막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1시 반 민우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놈의 홍보팀이 움직였어요. 최민석 회사 공식 계정에 입장문이 올라왔습니다. 최근 떠도는 악성 루머는 사실무근이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합니다. 저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게 놈의 첫 번째 실수입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지나갔을지도 모를 일을 제 발 저려서 너무 빨리 반응해버린 겁니다. 오후 5시 또 다른 폭로글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가정 내 CCTV 캡처로 보이는 사진과 함께 아내의 지출 내역을 감시하는 가계부 앱 스크린샷이 첨부되었습니다. 민호가 찾아낸 자료들이었죠. 저는 그 글을 지은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딸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이거 엄마가 한 거야?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엄마는 아무것도 안 했다. 그냥 바람의 방향을 네 쪽으로 돌려놓았을 뿐이야. 그날 밤 10시 진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놈 반응이 어때? 점점 다급해질 겁니다. 이미지가 생명인 사람이니까요. 내부 고발자가 있다고 의심하게 만들면 더 흔들릴 겁니다. 저는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가 여자에게 날린 그 주먹이 나를 깨웠다. 너는 천하무적이 아니야. 며칠 뒤 인터넷은 최민석에 대한 이야기로 도배되었습니다. 과거 여자친구 문제부터 회사 내 갑질 의혹까지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물론 진짜도 있고 가짜도 섞여 있었지만 이미 통제 불능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딩동 딩동. 신경질적인 소리였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최민석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고 얼굴은 흑빛이었습니다. 저는 지은이 방 문을 잠그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걸쇠는 걸어둔 채로요. 문이 조금 열리자 그가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장모님 들어가서 얘기 좀 하죠. 저는 문틈으로 그를 차갑게 내려다 보았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인가? 선생님 요즘 시간 많으신가 봐요. 그가 문틀을 짚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지금 하시는 짓이 따님한테 진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망가지면 걔의 생활은 온전할 것 같아요. 지금 인터넷에 도는 글들 다 명예훼손입니다. 고소하면 몇 년은 걸려요.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그만두시죠. 저는 조용히 그를 응시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고소하려거든 해봐. 그가 움찔했습니다. 그런데 자네 회사 직원들이 내부에서 자료 유출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나? 지금 자네가 내는 반박문마다 여론이 얼마나 안 좋은지나 확인해봐. 저는 목소리를 낮춰 쐐기를 박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 나는 그저 내 딸 곁에 있을 뿐이야. 네가 때리면 나는 막을 거고 억울하면 증거 가져와서 해명해. 네가 그렇게 잘하는 영이 계속해보라고. 그는 입술을 깨물며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도대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저는 3초간 뜸을 들이다가 끓는 물처럼 뜨겁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저 네가 다시는 내 딸 송긋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 지은이는 너를 떠날 거야. 내가 시켜서가 아니라 네 스스로 정 떨어지게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나가는 길은 어딘지 알지? 들어올 문은 이제 없다. 쾅! 문을 닫는 순간 밖에서 욕설이 들려왔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겁을 먹었습니다. 자신이 휘두르던 권력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지만 지은이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밥을 먹을 때 휴대전화 눈치를 보지 않았고 저녁 설거지를 하며 작게 콧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저녁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어귀에 오래된 국수집에 앉아 있을 때 지은이가 불쑥 말했습니다. 엄마 나 참 바보 같지? 왜 그런 생각을 해? 다들 내가 시집 잘 갔다고 하니까 내가 조금만 참으면 평온할 줄 알았어. 근데 참다 보니까 나 자신이 없어지더라. 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처음엔 말로 상처 주고 그 다음엔 돈으로 조이고 나중엔 손찌검까지. 준우 임신했을 때도 한 번 그런 적 있었는데 그때 너무 빌면서 사과하길래 실수인 줄 알았어. 근데 엄마 실수가 아니었어. 저는 딸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 엄마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순 없지만 네가 그 지옥에서 걸어 나올 때 손은 잡아줄 수 있어. 딸이 제 어깨에 기대어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너는 바보가 아니야.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네 마음이 너무 예뻐서 그래서 아팠던 거야. 엄마는 다 안다. 그날 밤 지은이는 스스로 남편의 가족 카드를 정지시키고 그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혼할래. 변호사 선임해줘.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 제자 중에 아주 유능한 변호사가 있단다. 싸움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열흘 뒤 최민석의 회사는 투자 철회 위기에 놓였고 이사진은 경영진 교체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의 익명 폭로가 이어졌고 그의 성공 신화는 가정폭력범의 위선으로 추락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맑은 햇살이 내리쬐는 식탁에서 지은이가 짐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나가서 살게. 결혼 전에 살던 그 작은 오피스텔로 갈 거야. 저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딸은 도망치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려는 거니까요. 그날 오후 최민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제게 온 전화였습니다. 어머니, 접니다.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며칠 전의 도끼는 온데간데 없고 울먹이는 어린아이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정말 지은이가 안 돌아온답니까? 저 회사도 엉망이고 사람들도 다 저를 피해요. 제가 잘못한 거 아는데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지은이 없으면 저 진짜 죽어요. 저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동정심보다는 뒤늦게야 자신이 가진 걸 소중히 여길 줄 알게 된 어리석은 인간에 대한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초에서방, 자네는 지은이를 사랑해서 우는 게 아니야. 자네 뜻대로 움직여주던 인형이 사라져서 우는 거지. 이어미연이. 지은이는 네가 잃어버린 게 아니야. 제 발로 걸어 나간 거지.
늦게라도 깨달았다면 다행이지만 용서는 지은이 몫이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전화를 끊고 옥상 텃밭으로 올라갔습니다. 가을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며칠 뒤 지은이에게서 사진 한 장이 왔습니다. 작은 자취방 식탁 위에 콩나물국밥 2그릇이 놓여 있고 준우가 해맑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진짜 행복해질게. 저는 답장 대신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돌아왔으면 됐다. 누군가는 제게 묻습니다. 늙은 나이에 자식 일에 너무 극성맞게 끼어드는 거 아니냐고. 저는 대답합니다. 참견이 아니라 어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거라고요. 제가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며 배운 건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용기였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말 못할 고통 속에 갇혀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조금 늦게 깨달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다시 일어설 수만 있다면 그건 결코 징계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어머니의 선택을 어떻게 보셨나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침묵하는 게 맞았을까요? 아니면 이렇게라도 맞서 싸우는 게 옳았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망설이는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인생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